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하였거늘 여기 천륜을 저버리고 제 어미를 산 채로 버린 인면수심의 아들이 있습니다. 눈먼 노모가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손을 뿌리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얼어 죽기만을 기다리던 그 절망의 순간 노모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7살배기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고을 사또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기고만장하던 아들의 가문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조선 팔도를 뒤흔든 신동의 기막힌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에 최씨 집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씨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굶주리지도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고 살 만큼의 품위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은 최씨 할멈이었는데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두 눈마저 거의 보이지 않게 된 처지였습니다. 젊어서 수십 년을 바느질로 버텨오다 눈이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최씨 할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서방, 나이는 40을 갓 넘긴 장년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넓적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무슨 일이든 제 이익을 먼저 따지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속으로 손에 물도 안 묻힌다고 수군거렸지만 최서방 앞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입이 거칠고 주먹이 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서방의 아내 김씨는 남편보다 더하면 더하였지 결코 덜하지 않은 위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최씨 할멈을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지만 숟가락 하나라도 더 쓰는 것을 못 견뎌하는 눈초리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상에 밥을 차릴 때면 시어머니 앞에 놓인 그릇은 항상 다른 것보다 조금 작았고 반찬도 언제나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최씨 할멈은 눈이 어두운 탓에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부터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도록 여름이 깊어가도록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였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밭에 심은 곡식들이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우물도 점점 말라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초조함과 절망감이 깊어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지만 거두어 들릴 것이 없었습니다. 창고는 텅 비었고 장독대의 묵은 쌀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최서방과 김씨는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대로 겨울을 나면 우리도 굶어 죽소. 양식이 없어요. 김씨가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소? 내가 도성으로 올라가 장사를 해볼 참이요. 도성에는 물자가 몰리는 법이니 거기서 미천을 만들면 금방 돈이 될 것이요. 최서방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방은 잠시 눈을 내리깔다가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 위에 묵은 오두막이 있지 않소? 거기에 좀 모셔두고 가면 어떻겠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산속 오두막에 눈먼 어른을 쌀 한 말과 장작을 채워두고 가면 되지 않겠소? 길어야 2달이요. 내가 도성에서 자리를 잡으면 곧 사람을 보내 모셔올 것이요. 김씨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김씨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먹성도 없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것은 짐만 될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서방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산 위 오두막에 가을거지 해둔 것들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없으면 짐승들이 다 먹어치울 것 같습니다. 며칠만 거기 계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 씨 할멈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마. 내 눈이 어두워서 별 도움이야 되겠냐만 그래도 자식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지. 최 씨 할멈은 낡은 보자기 하나만 챙겨 들었습니다. 최서방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 길이 이별의 길인 것을 어머니는 조금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였습니다.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최서방은 그래도 장작 몇 단을 쌓아두고 쌀한말과 된장 한 단지를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마을에 잠깐 내려갔다 올 테니 여기 계세요.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최 씨 할멈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오두막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을 할멈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발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최서방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 할멈은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마을 일이 바빠서 늦어지는 것이겠거니 내일은 오겠거니 그렇게 믿으면서 쌀을 아껴가며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눈이 어두우니 불을 피우다가 손을 대기도 하였고 어두컴컴한 오두막 안에서 방향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오두막 지붕 사이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최 씨 할멈은 그 빗물을 피하지도 못하고 온몸이 젖었습니다. 그때서야 할멈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방아, 서방아. 할멈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고 빗소리만 오두막을 두드렸습니다.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더욱 서럽게 보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구나. 내 자식이 나를 버리고 갔구나. 할멈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미련한 늙은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제 목숨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산속에서 혼자 굶주려 죽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할멈은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깊은 밤 산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 할멈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가 있느냐? 저요. 저는 강이라고 해요. 아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온 탓에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작은 등에는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습니다. 7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눈빛이 또렷하고 침착하였습니다. 아이고, 이 밤에 이 비를 맞고 어떻게 왔느냐? 어서 들어오거라. 할멈은 손을 더듬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신 것을 며칠 전부터 봤어요. 저 산 위에서요. 근데 오늘 비도 오고 울음소리도 들려서. 강인은 말을 하면서 바구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산마루에서 캐온 도라지와 더덕, 그리고 작은 산밤 한 줌이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오늘 캐온 것들인데 할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최 씨 할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강인은 오두막에 불을 피웠습니다. 젖은 장작이라 처음에는 연기가 많이 났지만 아이는 부싯돌을 능숙하게 다루었고 이내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솥에 물을 끓여 도라지와 산밤을 넣은 죽을 끓였습니다. 할머니, 어쩌다 이 산속에 혼자 계세요?
강희가 물었습니다. 할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 오두막에 갇혀 지낸 며칠, 돌아오지 않는 발소리. 말하면서 할멈의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너무 볼품없이 울고 싶지 않아 꾹꾹 참았습니다. 강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짓는 표정은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뭔가 결심 같은 것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멈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강희가 말하였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날 밤 최 씨 할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강희는 이 산에서 혼자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강희의 어머니는 광기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젊은 시절 마을 장터를 오가다 만난 여인인데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하였고 아이의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강희가 5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 강희에게 말하였습니다. 강희야, 내 아버지는 저 너머 마을 최 씨 집안 사람이란다. 그 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언젠가 내가 커서 만나게 되거든 잘 모시거라. 그분은 아무 죄 없는 분이시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강희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 강희는 산속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먹을 것은 산에서 구하였고 글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하나하나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여 스스로 익혔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식견이 있는 분이었는지 어린 강희에게 천자문과 기초한문을 가르쳐 놓았고 강희는 그것을 발판 삼아 혼자서 글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별을 보면서 강희는 특이한 능력을 키웠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구름의 흐름을 보아 날씨를 예측하는 것, 땅의 모양을 보아 물이 흐르는 길을 짐작하는 것, 사람의 말투와 눈빛을 보아 마음속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강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 사는 최 씨 집안 할머니가 자신의 할머니라는 것을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흘러들은 소문들을 맞추어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희는 매일 오두막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산 너머에 자기 거처가 따로 있었지만 할멈이 홀로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결국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작은 몸뚱이 하나가 들어오자 오두막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강희는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와 나무를 캐었고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며 산밤과 도토리를 모아 겨울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두막의 허물어진 틈을 진흙으로 막고 지붕 위에 솔가지를 얹어 빗물이 새지 않도록 손보았습니다. 어린 손으로 하기에는 벅찬 일들이었지만 강희는 투정 하나 없이 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강희는 할멈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산 중턱에서 노루 한 마리를 봤어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다가 풀숲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고,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구나. 노루는 영특한 짐승이라더니. 그리고 오늘은 별자리도 봤는데요, 할머니. 북두칠성 옆에 흐릿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잖아요. 저것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한 달 후의 날씨를 짐작할 수 있대요. 아니,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어머니한테 조금 배우고 나머지는 혼자 봤어요. 할멈은 그 말을 듣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루는 강희가 오두막 근처 산자락을 돌아다니다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선비가 지나다가 잃어버리고 간 것인지 비를 맞아 일부가 상해 있었지만 절반은 읽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학의 일부였습니다. 강희는 그 책을 가져와 밤마다 읽었습니다. 어두운 오두막 안에서 불빛에 눈을 찡그려가며 읽는 모습을 보면서 할멈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강희야,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소학이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멀리 나가지 말며 나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올 곳을 구하라. 입신양 명하여 이름을 후세에 드날림으로써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라. 강희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할멈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말이구나. 할머니,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인데 그냥 밥 갖다 드리는 것만 효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웃으시면 그게 효도인 것 같아요. 할멈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희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내 어미가 참 훌륭하게 키웠다. 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넘기고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봄이 와도 비는 여전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개울이 말라붙었고 논에 모를 심어도 바로 시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러다가 올해도 흉년이 들면 우린 다 죽는 거야. 윗마을 샘이 말랐다더대. 거기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구한다는 거야? 강희는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산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땅의 모양을 살폈습니다. 어떤 곳은 바위 틈에서 물기가 느껴졌고 어떤 곳은 이끼가 유독 무성하였습니다. 강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강희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낯선 아이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예,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낯이 설구나. 저는 산 위에서 살아요. 여기 어른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살아? 그 산 속에? 혼자? 네. 할머니 한 분이랑 같이요. 강희는 마을 어른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어른은 박초시라는 노인이었는데 강희는 그 앞에 공손히 읍을 하고 말하였습니다. 어르신, 저 아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초시는 의아하면서도 아이의 공손한 태도에 무시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 북쪽산 중턱에 큰 바위가 둘 겹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바위 아래를 두 길 남짓파 들어가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동쪽으로 두 마장쯤 도랑을 파면 마을 논까지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초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산을 다녀봤느냐? 네. 며칠 동안 살폈습니다. 바위 틈에 이끼가 자라는 방향과 땅 아래 돌이 놓인 기울기를 보면 물이 흐르는 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위 아래를 파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장정 10명이 삽과 괭이를 들고 강희가 가리킨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강희도 함께 올랐습니다. 두 길 남짓파 들어가자 차가운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장정들의 함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하였고 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희는 어른들에게 물길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도랑을 파야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지, 어디에 둑을 쌓아야 물을 가두어 논에 댈 수 있는지,
어른들은 처음에 아이의 말을 선뜻 믿지 않았지만 물이 나온 것을 본 뒤로는 달리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마을론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바싹 말랐던 논바닥이 촉촉해졌고 시들었던 모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를 드렸고 강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신동이네. 7살짜리가 물길을 알다니. 어디서 난 아이인지 몰라도 하늘이 이 마을에 보내준 아이가 아닐까? 그 소문은 마을을 넘어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고을의 사또는 이 고을에 부임한 지 3년이 된 인물로 청렴하고 부지런한 목민관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사또라 불렸고 백성들 사이에서 인심이 좋은 고을 원님으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정사또를 골치 아프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가의 창고에서 곡식이 사라지는 일이 여러 차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창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창고를 지키는 군졸도 매일 밤 경비를 섰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이 되면 곡식 몇 가마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어디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밤새 지켜도 이상한 낌새를 찾지 못하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신문해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정사또는 속이 탔습니다. 흉년에 창고 곡식이 새어나간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신동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정사또는 가마를 타고 박초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를 한번 불러볼 수 있겠소? 내게 긴히 물을 것이 있소. 박초 씨는 사람을 보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인은 흔쾌히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또 앞에 선 강인은 당당하였습니다. 7살 아이가 고을 원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또렷한 눈빛으로 마주 섰습니다. 내가 물기를 잡았다는 그 아이냐? 네, 어르신. 보아하니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구나. 내게 곤란한 일이 하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정사또는 창고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강인은 한참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창고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고직이, 경비 군졸, 곡식 출납을 맡은 아전, 합쳐서 5이요. 그 5사람 중에 요즘 씀씀이가 갑자기 늘었거나 밤에 늦게 귀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출납 아전 하나가 최근 들어 고급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더군. 월봉이 그리 많지 않은 자가. 강인은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창고 내부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곡식 가마 뒤편이나 들보위 같은 곳. 그것은 직접 살펴봐야 알겠구나. 강희와 사또는 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강희는 창고 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바닥을 두드려보고 들보를 올려다보고 벽면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다가 창고 한쪽 구석, 큰 집가마 뒤편에 바닥 널빤지가 살짝 들린 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아래에 지하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보았더니 사람 한 명이 간신히 기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통로는 창고 밖 담장 너머 어느 민가의 마당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통로를 이용한 것이군. 그러나 강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 통로를 만든 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통로를 이용해 곡식을 빼돌린 자를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발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강인은 생각을 정리하여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 어르신께서 경비 군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창고를 전면 점검할 것이니
오늘 밤 경비는 평소보다 느슨하게 서도 된다고 일부러 빈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인은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틀림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사또는 눈을 번쩍 뜨며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이 어린 것이. 그날 밤 강희의 예측대로 통로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리 숨어있던 포졸들이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범인은 출납아전이었으며 창고지기와 짜고 수개월에 걸쳐 곡식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사또는 강희를 불러 크게 치하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구나. 앞으로 관가의 서책을 얼마든지 빌려 읽도록 허락하마. 감사합니다, 어르신. 강희는 공손히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하였습니다. 법전을 읽어야 한다. 조유리기, 형전, 호전 모두 알아야 한다. 때가 오면 그것들을 써야 하니. 강희는 그날부터 관아의 서책을 열심히 빌려 읽었습니다. 법전뿐만 아니라 역사서, 농서, 지리지. 강희의 머릿속에는 읽은 것이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관아에서 책을 빌려 돌아오면 강희는 언제나 할멈 곁으로 왔습니다. 오두막은 그 사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강희가 조금씩 손을 본 덕분에 지붕도 든든해졌고 벽도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강희를 위해 쌀과 된장, 소금 등을 가끔 가져다 놓았습니다. 덕분에 할멈과 강희는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강희는 할멈 곁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할멈은 귀가 밝아서 강희가 읽는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었습니다. 강희는 어려운 내용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삼강오륜에 대해 읽었어요. 삼강오륜이라.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라 했지. 그리고 오륜은. 네, 맞아요. 할머니 다 알고 계시네요. 허허, 내가 젊어서 서당 훈장의 딸이었단다. 그를 모른 것이 아니라 몸이 고달파서 잊고 지낸 것이지. 강희는 놀란 눈으로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혹시 한시도 아세요? 두어수는 기억하지. 읊어주세요. 할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읊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였습니다. 강희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나온 실로 지은 옷, 집 떠나는 자식 몸에 걸쳐주고 길 떠나기 전 촘촘히 바느질하시는 것은 늦게 돌아올까 걱정하시기 때문. 누가 말하리요, 한치 풀잎의 마음으로 어찌 봄 햇살의 은혜를 갚을 수 있으랴고. 강희는 그 시를 들으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봄 햇살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강희는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 어머니와 이어진 인연이라는 것이 새삼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날 밤 강희는 오두막 앞마당에서 혼자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이었습니다. 때가 오면 밝혀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를 더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 강희의 이름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물기를 잡은 아이, 도난 사건을 해결한 아이, 관아의 서책을 빌려 읽으며 법전을 꿰고 있다는 아이. 사람들은 강희를 두고 하늘이 내린 신동이라 불렀고 먼 마을에서까지 아이를 보러 오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문은 드디어 인근 대감가에까지 닿았습니다. 윤대감은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땅도 많고 재물도 많으며 자식들도 여럿이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 하나가 영 공부를 하지 않아 골치였습니다. 7살짜리 신동이 법전을 줄줄 읽는다는 소문을 들은 윤대감은 사람을 보내 강희를 청하였습니다. 강희는 처음에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모셔야 해서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의 사람이 2번, 3번 찾아오고 윤대감이 직접 편지를 보내오자 강인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윤대감가에 드나들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강인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흘에 한 번은 산으로 올라와 할머니를 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드릴 음식과 약재를 넉넉히 마련해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윤대감은 선뜻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인은 윤대감의 집에 도령의 공부 상대이자 스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흘렀습니다. 강인은 10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조금 자랐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윤대감가에서 지내면서 더 많은 책을 읽었고 고을의 이런저런 사정들도 훤히 꿰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강희가 사흘에 한 번씩 가져다 드리는 음식과 약초 덕분에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하였고 귀는 더없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작년의 사내와 치장을 한 여인, 그리고 짐꾼 몇 명. 그들은 마을 어귀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다녔습니다. 그것은 최서방과 김씨였습니다. 도성으로 올라간 지 2해가 지난 최서방은 장사로 상당한 돈을 모은 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산, 그 산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산은 작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할멈이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산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산 안에 귀한 약재가 많이 나고 아랫마을 사람들이 그 산길을 통해 다니는 통행세를 받을 수 있는 요지였습니다. 최서방은 도성에서 땅 거래를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 아니, 아직 살아계신다고? 최서방은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당황하였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신동이라는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일단 가서 배워야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어쩌겠소. 김씨도 할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2 사람이 산길을 올라 오두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새로 심은 채소밭이 있었고 오두막 자체도 예전보다 훨씬 말끔하였습니다. 어머니, 최서방이 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할멈은 낮잠을 자다가 깨었습니다. 누구냐? 저예요, 어머니. 서방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에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느냐? 어머니, 제가 도성에서 일이 늦어져서 그만. 됐다. 할멈의 한마디가 최서방의 말을 잘랐습니다. 너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다. 처음부터 알았어. 그래도 기다렸다. 자식이니까. 하지만 이제 됐다. 최서방은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뒷산 말입니다. 그것을 제 명의로 넘겨주셔야겠습니다. 워낙 이 산이 험하고 어머니는 눈도 어두우시니 제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할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러 왔느냐? 어머니를 모시러 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묵은 말을 꺼내는 건 나도 잘한다. 내 산 얘기라면 더 할 것 없다. 돌아가거라. 최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쉽게 될 일이라면 부탁도 안 드렸죠. 마을에 아전 아는 사람도 있고 관아에 손 닿는 데도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묶여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 기록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낮지만 날이 서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서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강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희는 오두막 앞에서 낯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와 여자. 강희는 그들을 잠시 살폈습니다. 최서방도 강희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신동이냐? 강희는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낯이 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본 듯한 느낌, 어딘가 알 것 같은 느낌. 강희는 공손히 읍하였습니다. 어른신 누구신지요? 이 집 아들이다. 최서방이라 한다. 강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할머니를 보러 오셨습니까? 그렇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서방 곁을 지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강희냐? 응, 괜찮다. 강희는 할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최서방은 밖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고 최서방은 곧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강희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났구나. 강희는 눈을 감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늙어간 세월, 그리고 자신이 이 산에서 혼자 살게 된 이유, 그리고 할머니가 오두막에 버려졌던 그날 밤의 울음소리가 생각났습니다. 빗속에서 홀로 엎드려 흐느끼던 그 울음소리. 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 강희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윤대감가로 돌아가 창고에 쌓인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윤대감은 이 고을에서 땅 거래를 많이 한 인물이었고 그 기록들 속에 최서방의 이름이 드문드문 등장하였습니다. 강희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최서방이 도성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 고을의 아전 하나와 서신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전은 마을 장부를 관리하는 자였는데 장부 일부가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희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여쭐 것이 있습니다. 정사또는 이제 강희를 거의 어린 막류처럼 여겼습니다. 말해보거라. 최씨 집안 최서방이 이 고을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도성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 사람의 거래 규모와 이 고을에 낸 세금 기록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전 하나가 장부를 손뗀 흔적이 있습니다. 사또는 곧장 담당 아전을 불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이미 여러 곳에 손을 써두었습니다. 마을 아전 한 명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최서방 본인은 뻔뻔하게 관아에 나타나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것이오? 나는 도성에서 떳떳하게 장사를 한 사람이요. 억울한 것이 있으면 나도 못할 말이 없소. 최서방은 당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강희는 그 구멍을 파고들었습니다. 최서방이 도성에서 한 장사는 표면상 포목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마을의 고리대금을 중간에서 알선하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흉년에 식량이 없어 이자를 높게 쳐서라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최서방은 도성거래에서 올린 이익 중 상당 부분을 고향 고을의 장부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아정과 짜고 세금을 낮춰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강인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도성을 오가는 상인들 중 몇몇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최서방에게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인은 그 증언들을 정리하여 사또에게 가져갔습니다. 동시에 강인은 다른 일도 준비하였습니다. 사또에게 암행어사 파견을 요청하는 서신을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와야 최서방의 죄상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고을의 문제가 최서방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전이 장부를 조작하는 관행이 이 고을에 퍼져 있다면 이것은 고을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사또는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상부에 보고하겠다. 그 사이 최서방은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산을 넘기지 않겠다고 버티자 최서방은 마을 아전을 통해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용인즉 최씨 할멈이 아들에게 산을 넘긴다는 내용의 서약서였습니다. 물론 위조 문서였습니다. 최서방은 그 문서를 들고 오두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할멈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산을 넘기는 문서입니다. 내 허락 없이 만든 문서에 내가 도장을 찍을 이유가 없다.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렵게 됩니다. 이미 고을 아전도 알고 있고 관아 서기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협조를 안 하시면 제가 어머니를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의 관리권은 어차피 제게 넘어오게 됩니다. 할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침 그때 강희가 돌아왔습니다. 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나누는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서방의 목소리, 그리고 할멈의 떨리는 목소리. 강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서방은 강희를 쏘아보았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넌 어서 나가 있거라. 강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관련된 일이라면 저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린 것이 어른 앞에서 건방진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를 지키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서방의 눈빛은 성나 있었고 강희의 눈빛은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눈빛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곤란하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최서방은 문서를 거두어 들고 오두막을 나갔습니다. 강희는 할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떨지 마세요. 제가 있어요. 강희야, 저 사람이 무서운 짓을 할 것 같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사또가 마루에 나앉아 있었고 그 옆에 낯선 관리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사 행차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최서방도 소식을 듣고 관아에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강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멈 옆에 나란히 서서 강희는 할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사가 말하였습니다. 이 고을에 고발된 사건을 처리하러 왔소.
관련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이름이 불렸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아전, 그리고 최서방. 최서방은 앞으로 나오면서 여전히 당당한 척 하였습니다. 소인은 무슨 죄가 있다는 것이오? 떳떳하게 장사를 하고 돌아온 사람인데. 어사가 말하였습니다. 고발 내용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소? 고발자는 앞으로 나오시오. 강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최서방은 강희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강희는 어사와 사또 앞에 공손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아가 고발 드릴 것은 세 가지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였습니다. 첫째, 불효의 죄입니다. 경국대전 형전에 이르기를 자식이 부모를 사지에 버리거나 봉양을 저버리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죄라 하였습니다. 저 최서방은 눈먼 노모를 깊은 산속 오두막에 가두어 두고 식량도 넉넉지 않은 채로 떠났으며 두 해 넘도록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두 번째는 세금 포탈입니다. 강희는 품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도성 포목 거래의 기록입니다. 최서방이 지난 2년 동안 올린 거래 규모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고을에 신고된 세금 기록은 이것입니다. 강희는 두 문서를 나란히 내밀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이것은 아정과 짜고 거래 규모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입니다. 관련 아전의 이름과 서신 기록도 함께 제출합니다. 어사는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최서방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서 위조입니다. 강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최서방은 노모가 산을 이양한다는 서약서를 들고 와 도장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서의 글씨와 형식을 살펴보면 아전의 필체가 사용되었으며 날짜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모는 그런 서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이자 사기입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사는 문서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모은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요. 피고는 할 말이 있소? 최서방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소인은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소. 어사는 선언하였습니다. 아전은 장부 조작 혐의로 즉각 파직하고 조사를 받을 것이요. 최서방은 불효죄, 세금 포탈, 문서 위조의 세 가지 죄목으로 재산을 몰수하고 고을에서 추방하는 형을 내리겠소. 저 김씨도 함께요. 최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강희는 할멈 곁으로 왔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산길을 강희가 할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강희야, 할멈이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내가 한 일, 고맙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니다. 할멈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강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땅한 일이라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법이야.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해주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희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지 아직은 아닌지.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할머니의 손주입니다.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산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멈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최서방이 도성에 가기 전 젊었을 때 광기 출신 여인과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저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할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네. 처음 오두막에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희를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희야. 할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나쁜 놈이구나. 강희는 잠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저 말씀이세요? 아니, 너. 처음부터 알면서 왜 말을 안 했어? 강희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할머니를 지킬 준비가 될 때까지. 할멈은 강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이 어두운 할멈의 눈에서 수십 년 묵은 그리움과 서름과 기쁨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최서방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일부는 탈루 세금의 보충분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의 재산 중 원래 할멈의 것이었던 산과 그에 딸린 작은 밭은 다시 할멈에게 돌아왔습니다. 강희는 사또와 어사 앞에 또 한 가지 청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몰수된 재산의 일부를 이 마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사는 눈썹을 치켜뜨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2가지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는 마을 어른들이 쉬고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흉년이 들고 자식들이 떠나면 홀로 남겨지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학당입니다. 배움이 있어야 이 마을 아이들이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청이 이치에 맞소? 어르신 생각은 어떻소? 정사또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두었던 일이요. 이 아이 덕분에 좋은 명분도 생겼으니 아주 잘 됐소. 그리하여 마을에 2곳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마을 어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날씨가 추울 때는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공간을 경로당이라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학당이었습니다. 강희 같은 아이들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형편이 어려운 아이도 배울 수 있는 곳. 강희는 학당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강희가 자신들과 별 다르지 않은 또래처럼 보였지만 그의 가르침은 또래답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딱딱한 것을 재미있게. 아이들은 강희 앞에서 눈을 빛냈습니다. 그의 겨울은 포근하였습니다. 오두막은 더 이상 추운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할멈 곁에 강희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고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멈은 자주 웃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강희가 책 읽는 소리,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목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느 저녁 할멈이 강희를 불렀습니다. 강희야. 네, 할머니. 너 언제 어른이 되느냐? 강희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되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커라. 어른이 되면 어디 멀리 나가버릴 것 같으니 어딜 가도 할머니 곁에 올 거예요. 약속이냐? 약속입니다.
할멈은 손을 뻗어 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머리였습니다. 강희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구나. 저도 그래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밤 오두막 앞마당에는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 아무것도 더럽히지 않는 하얀 눈. 세상이 그 눈처럼 순백으로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자는 결국 하늘이 심판하였고 지극한 마음은 버려진 자리에서도 꽃을 피웠습니다. 강희와 할멈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욕심 앞에 사람을 버리는 선택,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 곁에 남는 선택. 그 두 가지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말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최서방은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줄이면 욕심이었습니다. 당장 내 입에 들어갈 양식을 더 가지려는 욕심,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그 욕심이 눈먼 어머니를 산속 오두막에 가두고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희가 있었습니다. 강희가 놀라운 것은 그 지혜와 재주 때문만이 아닙니다. 강희를 진짜 특별하게 만든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이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할머니를 위해 썼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시간도 노력도 모두 할머니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효도였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지어드리는 것, 손을 잡아드리는 것, 곁에 있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효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과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희처럼 위대한 지혜가 없어도 됩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멀리서 마음을 보내도 됩니다. 그 마음이 닿으면 그것이 봄 햇살이 됩니다. 잠오수 중선, 유자신상에 어머니 손에서 나온 실로 지은 옷, 집 떠나는 자식 몸에 걸쳐주고 그 실한올 우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걸어온 모든 길 위에 함께하였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달빛설하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